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5년 차 40대입니다. 결혼을 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생각을 하니 세월이 참 빠르다 생각이 드네요. 결혼 기간만큼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저희 가족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저는 새아들 중 맞이에게 시집을 간 맏며느리랍니다. 시동생들은 남편보다 10살은 더 어린 동생들이었고 저희가 결혼을 할 때에도 시동생들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하고 나서 나이가 많으셨던 시부모님을 대신해서 시동생들을 데리고 와 뒷바라지도 해주었습니다. 사실 20대에 시집을 와서 중고등학교 남자아이 둘과 같이 생활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정말 제 친동생들처럼 대해주었죠. 그것 때문에 남편은 저에게 항상 고마워했어요. 여보, 힘들지 않아? 내내 가게일 보다가 집에 와서 동생들 뒷바라지 해주느라 당신 참 고생이 많아.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 나한테 시집 오지 않았으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나한테 시집 와서 이런 고생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이야. 혹시라도 동생들이 당신 말 안 들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 내가 따끔하게 혼내줄 테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참 너무하시지. 동생들을 이렇게 맡겨버리시다니. 여보, 괜찮아. 어머님,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일하시느라 바쁘시기도 하잖아. 우리랑 사는 게 동생들한테도 더 좋고 그 시골에서 살면서 먼 학교까지 통학하는 게 더 힘들지.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얼마 안 걸리는데 여기서 사는 게 더 나아. 그리고 도련님들 둘 다 집에 와도 밥 먹고 잘 시간밖에 없잖아. 말 안 듣고 싶어도 그럴 시간도 없고. 그리고 도련님들 너무너무 나한테 잘해주니까 걱정하지 마. 오히려 나는 든든한 장정 세 사람이 우리 집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좋은걸? 역시 우리 여보는 마음이 넓어서 좋아. 내가 정말 당신한테 잘할게. 어머니 아버지도 당신한테 항상 고마워하고 있어. 동생들도 거리낌 없이 받아주고 거기다가 매일 아침밥도 챙겨주고 말이야. 자기 자식이어도 하기 힘든 일인데 당신은 살뜰하게 잘 챙겨주잖아. 이거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까? 내가 늘 고민하고 있다니까. 보답은 무슨? 솔직히 결혼하면서 시동생들이랑 살 생각하니까 나도 걱정 많이 했었거든? 근데 오히려 더 편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 어머님, 아버님도 나한테 더 잘해주시고 신경도 많이 써주시잖아. 서로서로 더 조심하게 되니까 난 이게 더 나은 것 같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당신도 나한테 보답할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서로 잘 지내는 걸 감사하면서 지내자. 알았지? 당신, 우리 동생들 지금 공부 정말 잘하는 거 당신 덕인 것도 알지? 이거는 진짜 당신 덕분이야. 걔네들 집에서 통학했으면 매일 1시간씩 등하교해야 했는데 우리 집에서 편하게 지내면서 걸어서 학교 가잖아. 거기다 아침도 든든하게 챙겨줘. 주말이면 먹고 싶다는 거 다 해주고. 이런 형수님이 어디 있어? 당연히 내가 보답해야지. 동생들도 나중에 커서 다 보답할 거야. 나는 다른 것보다 나중에 도련님들 결혼하고 나면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 나는 외동딸이었잖아. 지금 이렇게 북적북적거리면서 지내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는지 몰라.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가게 운영하면서도 나랑 같이 할 동생들 있었음 참 좋겠다 싶었는데 나는 당신이 정말 부러워. 그래서 나도 당신 가족에 속하고 싶은 마음이야. 남편은 새 아들로 북적북적하게 자랐지만 저는 외동딸로 자랐어요.
평생을 식당을 하시던 부모님 때문에 항상 학교에서 돌아오고 나서도 집에서 혼자 있었던 때가 많았는데 시댁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죠.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제 편이 든든하게 생긴 것 같아서 좋았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 가게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엄마 아빠의 몸이 좋지 않으셔서 저도 부랴부랴 물려받았었는데 이미 그때가 가게를 운영한 지 50년 차였어요. 할머니에게서 엄마가 물려받고 다시 제가 물려받았던 곳이었는데 사실 그때는 제 의지로 받았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운영을 하다 보니 단골이셨던 시부모님 눈에 제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렇게 남편을 소개받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남편은 저보다 훨씬 잘난 사람이었어요. 공부도 잘했고 거기다가 능력도 출중해서 고졸에 장사하는 저와는 어울리지 않았었는데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에 비해서 저를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은정아, 나는 너를 내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널 내 딸이라고 생각하지. 돌아가신 사돈께는 미안한 말이지만 은정이 너 같은 딸 한 명만 있었으면 내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 우리 상철이도 공부 잘하고 훌륭하게 제 갈 길 가고 있지만 사실 난 은정이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 20년 넘게 너희 가게 가면서 지켜본 넌 항상 부모를 위하고 따뜻한 아이였어. 그러니까 네가 정말 훌륭하다는 걸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아휴, 어머님, 제가 무슨 훌륭해요. 어머님 밖에서 그런 소리 하시면 다들 웃어요. 당연히 저희 남편이 더 훌륭하죠. 공부도 저보다 훨씬 잘했고 직장도 저보다 훨씬 좋고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도 다들 어떻게 제가 저렇게 좋은 능력 있는 사람이랑 결혼했을까 싶을걸요? 저야말로 어머님 아버님께 항상 감사드려요. 부족한 저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위해주셔서요. 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인데 공부를 잘하는 건 노력하면 그럴 수 있지만 심성이 좋은 건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야. 너는 누구보다 심성이 곱고 착한 아이란다. 상철이보다 솔직히 난 네가 너무 아깝지. 효심이 깊은 아이고 어른을 위해 줄 줄 아는 아이니까. 은정아, 우리 아들들 잘 부탁할게. 내가 너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건 아닌가 싶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전혀 부담 아니에요. 어머님도 무작정 시동생들 챙기라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러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아버님은 그동안 건강만 챙기시고 저랑 오래오래 보고 살아요. 아셨죠? 시동생들은 제가 알아서 잘 챙길 테니까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만 하세요. 결혼을 할 때부터 시부모님은 저희 친정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권하셨어요. 오히려 친정에서 남편의 조건이 부담스럽다고 하실 정도였는데 시부모님은 제가 너무나 마음에 드신다면서 정말 몸 하나만 오게 모든 걸 준비해 주셨죠. 나중에 여쭤보니 20년 동안 가게를 오고 가시면서 제가 크는 걸 보셨는데 제 심성과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드셨다고 하셨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심성이라면서 그것 하나만으로도 당신들의 자식보다 훨씬 훌륭하다면서 적극적으로 결혼을 추진하셨죠. 절 인정해주고 아껴주시는 시부모님을 위해서 전 더 잘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흔한 시집살이 한 번 없이 절 아껴주셨고 엄마가 돌아가실 때에도
저보다 더 장래를 신경 써서 치러주셨어요. 그 덕분에 전 부모님께서 모두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외로움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죠. 시동생들은 전부 공부를 잘했는데 그래서 다들 사자 직업을 달 수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시동생들은 저희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대학을 다녔어요. 제가 시험 기간이면 직접 도시락도 싸주기도 했고 빨래도 다 해줬었죠.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을 제가 담당하고 남편은 학비를 담당했어요. 그 덕분인지 시동생들은 한 번도 어긋나지 않고 대학까지 모두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둘째 시동생은 의사가, 셋째 시동생은 검사가 되었죠. 첫 월급 받던 날 시동생들은 저희에게 감사하다며 카네이션 꽃다발을 안겨주기도 했어요. 형수님, 저 오늘 처음으로 월급 받았어요. 제일 먼저 형수님한테 선물 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카네이션이요. 사실 엄마 아빠한테도 감사하지만 전 형수님한테 더 감사해요. 형수님께서 챙겨주신 교복이며 참고서며 아침밥으로 제가 이 자리까지 온 거 아시죠? 형수님 고생하시고 저희 신경 써주신 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 이렇게 일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형수님께 더 보답하면서 살게요. 도련님, 그럴 필요 없어요. 저야말로 도련님이랑 같이 지내면서 재미있었는걸요? 솔직히 애들도 태어나고 시끄럽고 정신 없었을 텐데 그런 거 한번 티도 안 내고 애들이랑도 잘 놀아주고 저야말로 고맙죠. 도련님들 아니었으면 애들 키우는 것도 버겁고 힘들다 느꼈을 거예요. 도련님들 잘 되는 모습 보니 제가 다 뿌듯하네요. 저는 더 바랄 거 없어요. 도련님들 잘 자리 잡아서 좋은 짝 만나 사는 게 제 바람이에요. 저도 딱 형수님 닮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꿈이에요. 항상 형한테는 말하거든요. 형은 절대 그런 사람 못 만난다고 했지만 어쨌든 제가 꼭 형수님처럼 마음씨 넓은 여자 만나서 꼭 소개해 드릴게요.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들 모두 형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형수님은 별거 아니라고 하셨지만 정말 저라면 절대 하지 못할 일들을 형수님은 꿋꿋이 하셨잖아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다 같이 북적북적 지내면서 저도 오랜만에 가족애를 느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나저나 이제 짐 옮긴다고 하니 아쉽긴 아쉽네요. 그래도 10년 세월을 함께 했는데 아쉽기도 하지만 앞으로 더 좋은 일 있겠죠. 절 이렇게 항상 생각해줘서 고맙게 생각해요. 도련님들 아니었으면 제가 이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직장 때문에 시동생들은 하나둘씩 독립을 했고, 독립을 하고 나서도 시동생들은 주기적으로 집으로 찾아와 같이 식사도 하고 시간을 보내곤 했답니다. 시동생들은 항상 저에게 감사하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 저 역시 시동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컸어요. 거기다가 1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하면서 정말 제 친가족과 마찬가지로 친밀해졌고 애틋한 마음도 생겼죠. 그렇게 잘 커준 시동생들은 어느덧 결혼을 할 때가 되었답니다.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며 항상 시동생들은 동서들을 미리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와 소개해주기도 했어요. 두 동서들은 모두 전문의였어요. 둘째 시동생이 결혼을 하고 나서 1년 있다 막내 시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시부모님께서는 각자 집을 해주셨고
저희는 비슷한 동네에서 살게 되었어요. 막내 시동생까지 결혼을 하고 나서 모두 처음으로 시댁에 모였을 때 시부모님께서는 항상 가족의 우애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죠. 막내까지 결혼을 하고 나니 이제는 정말 우리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이 드는구나. 우리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 너희들끼리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게 우리 바람이지. 여기에 조금 더 보태자면 우리가 가고 나면 항상 큰형과 형수님을 부모라고 생각하면서 존중하면서 지냈으면 좋겠구나. 작은애랑 막내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둘째랑 막내가 고등학교 때부터는 형수님과 같이 살았어. 그러면서 뒷바라지를 형이랑 형수님이 다 해주셨지. 지금 이렇게 훌륭하게 잘 큰 것도 그 덕이 있는 것이니 우리 애들이 형과 형수님을 애틋하게 생각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구나. 너희들도 이제는 가정을 꾸렸으니 무엇보다 가정이 우선이라는 점 명심하거라. 어머님, 그래도 저희 남편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잘 될 일이 없었지 않았을까요? 들어보니까 자정까지 학교에서 자율학습하다가 거의 집에는 늦게 들어가고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학교 갔던 것 같던데. 어머님, 너무 형님 치켜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막내 동서까지 들어왔는데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부담되고 그렇죠. 아,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은 너희가 형님한테 잘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이 형수님을 잘 챙겨도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말란 뜻에서 하는 말이란다. 우리 애들이 알아서 너희한테 말은 했겠지만 아무래도 불편할 수 있는 사이일 수 있으니 미리 내가 말하는 거란다. 너무 서로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지내라는 뜻에서 하는 말이니 오해하지 말거라. 에이, 제가 오해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저나 막내 동서나 의사라서 서로 바쁘고 형님이랑 마주칠 일도 별로 없을 텐데요, 뭐. 형님은 식당 하시니 형님 나름대로 바쁘실 테고 저희야 뭐 괜찮아요.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저희 남편들 형수님께 얼마나 잘하는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희가 잘 안 해도 남편들이 알아서 잘할 테니 어머님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시부모님이 사이좋게 지내라고 가끔씩 말할 때면 동서는 왠지 선을 긋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저만 그렇게 느끼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시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는 분란이 눈에 띌 정도로 보였어요. 막내 시동생이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께서 돌아가셨고 그 후 얼마 못 가 시모께서 병환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재산은 모두 똑같이 동등하게 나눴는데 나중에 재산을 정리하러 만났던 자리에서 동서들은 몫이 제대로 나뉜 것 같지 않다면서 의문을 제기했죠. 아니, 어머님 정말 재산 제대로 나누신 거 맞아요? 혹시 어머님 돌아가실 때 유언 다르게 하신 건 아니에요? 형님이 어머님 병간호 하셨으니 무슨 말 하셨던 거 아실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좀 이상해서요. 동등하게 나눴다곤 하지만 솔직히 다른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님께서 혹시라도 형님께 살짝 말해둔 걸 형님이 말을 안 한 거일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래, 동서? 맞아요. 형님이야 20년 넘게 어머님 옆에 계셨으니까. 동등하게는 무슨? 어머님 하신 말씀 들어보면 전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형님,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야 며느리니까 남이라고 쳐도 자식들은 아들 셋인데 형님만 보고 재산 한쪽으로 몰아서 준 거면 좀 너무하죠. 솔직히 형님께서 남편들 뒷바라지 했다곤 하지만 재산이랑은 좀 별개 아닌가요? 동서들, 내가 아까 전에도 설명했잖아. 어머님, 아버님 재산 이제 남아있는 거 많이 없고 애초에 결혼하면서 어느 정도 나눠준 거야. 이번에 돌아가시면서 남아있는 재산 동등하게 나눈 거고 내 말을 못 믿겠다면 동서들이 알아서 한번 알아봐. 나는 지금 알려주는 대로가 알고 있는 전부이니까. 동서들이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동등하게 나눴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왜 의심을 해? 아니, 형님이 왜 화를 내세요? 저는 그냥 마땅히 의심할 만한 걸 말하고 있는 것 뿐인데 뭔가 찔리시는 게 있으신 거 아니에요?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형님은 나서서 어머님 병간호도 다 하시고 그러면서 재산 이런 거 어머님께서 똑같이 안 나누고 가셨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래서 물어본 것 뿐인데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더 수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솔직히 아주버님한테 더 재산 많이 나눠주신 건 사실이잖아요. 결혼하면서 저희보다 훨씬 더 좋은 집에 사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재산 분할 저희한테 더 해주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 황당하게도 동서들은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재산에 대해서 분할이 잘못됐다며 말을 꺼냈죠. 그 말을 듣고서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겨우 시동생들이 옆에서 말리면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서들을 보는 일은 더더욱 없어졌어요. 시동생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모여서 저희 집에 왔죠.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시댁에서 모였지만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저희 집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몇 달을 동서들은 참석하지도 않고 심지어 들어보니 시동생들이 오는 것까지 기분 나빠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나 남편도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점점 시동생들도 오는 걸 꺼려하니 남편은 서운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사실 너희끼리만 오는 거라고 해도 나는 별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솔직히 이렇게 되니 까놓고 말해야 되겠다. 그래도 이왕이면 재수 씨들이랑 같이 오는 게 어떻겠니? 다들 바쁘게 지내는 건 알고 있지만 나는 마지막 부모님 유언 어떻게든 잘 따르고 싶은데 너희도 자꾸 재수 씨들 눈치 보느라고 잘 못 오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아니면 우리끼리라도 오해는 풀고 지내야 하지 않겠어? 우리도 마음은 그러고 싶지. 근데 바쁘다면서 못 오겠다고 하는데 억지로 끌고 올 수도 없고 어쩌겠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는 갑자기 이렇게 획 돌아버리는 걸 보니 참 내가 결혼을 잘못했다 싶기도 해. 이제 와서 어쩌겠어, 형. 내가 나중에 잘 얘기를 해볼게. 재수씨도 아마 우리 아내랑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얘기 듣다 보니 둘이서 짝짝꿍이 맞는 모양이더라고. 당분간은 우리끼리만 여기 와야 할 것 같아. 아니에요, 도련님. 괜히 동서들이랑 싸우지 마시고 억지로 오는 건 저희도 원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저번에 얘기했던 내용을 제대로 풀지 못해서 오해가 쌓이고 있는 건가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저도 며느리고 며느리 입장은 제가 잘 알아요. 아무리 편해도 시댁은 시댁이니 동서들한테 굳이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바쁜 사람들이니까 시간 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형수님께는 정말 면목이 없어요.
솔직히 형들이며 저도 이렇게 잘 된 것도 사실 형수님 덕이 제일 큰데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형도 우리 뒷바라지 다 해주고 그런 거 다 말을 했는데도 전혀 신경을 안 써주고 이해도 안 해주니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사람 사는 게 다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듯이 모두가 같은 마음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오해가 있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찾아 풀릴 수 있는 거니까 그걸로 동서들이랑 다투지 마세요. 우리야 벌써 함께 지낸 지 20년이나 되었는데 친할 수밖에 없잖아요. 새로 들어온 식구들이니까 저희가 더 이해를 해줘야죠. 그 뒤로는 가족들끼리 만나는 것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매달 있었던 가족 모임도 조금씩 줄여가면서 거리를 두기로 했죠. 그러던 중 둘째 시동생이 어느 날 몸살이 크게 걸려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할 정도로 몸 상태가 나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남편과 병문안을 갔었는데 얼굴이 엄청 헬쓱해져 있더라고요. 퇴원을 도와주면서 저에게 제가 만들어준 육개장이 너무 먹고 싶다면서 말을 하길래 저는 얼른 장을 보고 열심히 만들어 시동생 집으로 보내줬죠. 그런데 음식을 보내자마자 동서가 불이 나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형님, 도대체 말도 없이 왜 이런 걸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요리 안 한다고 말하려고 이런 거 보내신 거예요? 참나. 저희 식당 관리하느라고 이런 음식 입에도 안 되는 거 모르세요? 아니, 애초에 전화를 좀 해보시고선 보내셔야 하는 거 아니세요? 냉장고에 어디 둘 곳도 없고, 음식 냄새 다 배겠네. 어머, 동서, 미안해. 나는 시동생이 너무 먹고 싶다고 하길래 내가 그 생각만 하느라고 동서 생각을 못했네. 너무 미안해. 그거 그럼 내가 가서 다시 가져갈게. 밖에만 내놔줘. 동서한테 먼저 물어볼 걸 그랬다. 오늘 시동생 병문안 갔는데 너무 야위었더라고. 몸 힘들 땐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제일 좋을 거라 생각해서 챙겼던 거야. 그래서 형님은 제가 제 남편 잘 안 챙겨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형님, 요즘 누가 육개장을 집에서 직접 끓여서 먹어요? 요즘은 집에서 그런 냄새 나는 거 먹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거 다 짜고 맵고 자극적인 건데 형님이야말로 우리 남편 건강 생각하신 거예요? 자꾸 이런 거 먹으니까 남편이 여기저기 아프고 난리죠. 형님도 그런 음식 좀 드시지 마세요. 음식은 가지러 안 오셔도 돼요. 그냥 제가 버리던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요. 하는 수 없이 시동생을 불러서 집에서 식사를 하게 차려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동서가 그 음식들 다시 바리바리 다 싸서 자기 친정으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이 왜 그걸 친정으로 보내냐며 따져 물었더니 동서가 자기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면서 보냈다는데 그 말을 듣고선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러던 중 동서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동서들은 원래 다른 개인병원 의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둘이 같이 개원을 하게 되었답니다. 축하 모임을 하던 날 남편은 바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겠다고 하길래 저만 서둘러 일을 끝내고 모임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동서들, 정말 축하해. 이렇게 병원 원장님들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인테리어며 이런 거 다 하나하나 신경 썼다면서? 안 그래도 동서들 개원한다고 하길래 어떤 게 좋을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축하금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어. 어머님, 아버님이 동서들 개원한 거 하시면
정말 행복해하고 좋아하시겠다. 아, 아주버님이 오늘 바쁘시다면서 못 오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형님께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냥 안 오셔도 괜찮았는데. 근데 형님, 일하다가 그냥 바로 오신 거예요? 그래도 개원식인데 좀 신경 써서 오시지 그러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일하시는 복장 그대로 오시는 건 좀... 아, 미안해. 내가 급한 마음에 일단 축하금 전달해 주려고 그냥 왔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 모임 오신 분들이 다 갇혀있고 오시긴 하셨네. 아유, 이걸 어쩌나. 어쨌든 너무 축하해. 오래 안 있고 그냥 밥만 먹고 얼른 갈게. 일 끝나고 오느라고 나도 저녁도 못 챙겨 먹고 왔거든. 아니에요. 형님, 여기서 드시면 아무래도 형님도 불편하시니까 제가 좀 괜찮은 곳 알아봤는데 그쪽으로 가시죠.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도 있고 눈치도 좀 보이고 하실 테니 그게 나으실 것 같아요. 동서들은 저를 편하게 해주겠다면서 원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따로 어디론가 데리고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별도로 방이 마련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아예 건물 밖으로 나가서 뭘까 싶어서 따라가 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도착을 한 곳은 다름 아닌 병원에서 좀 떨어진 순댓국집이었죠. 형님, 솔직히 저랑 형님이랑 이제는 그냥 남이지 않아요? 시부모님도 안 계시고 제가 보기에는 자꾸 시부모님 행세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형님 전혀 신경 쓰이지 않으니까. 지금껏 내내 눈치 드렸는데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제발 좀 눈치 좀 챙기세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축하해 주러 온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게 어디 있어? 그리고 내가 언제 동서 시부모님 행세한다고 그래? 시동생들도 다 같은 마음인 거야? 동서네가 날 안 봐도 상관은 없어. 그렇지만 나는 시동생들과는 계속 볼 사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여튼 못 배운 장사치랑 겸상 못하겠네. 이래서 내가 못 배운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한번 말을 하면 들어쳐 먹어야 내가 뭔 말이라도 하지. 아우 진짜. 형님만 빠져주면 우리 집안 딱 수준 높은데. 형님, 눈치껏 어울리는 거 쳐 드세요. 황당한 말을 남기고 가려는 두 동서를 보면서 저는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당황스러웠던 것도 잠시 포복절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포복절도하며 웃는 저를 보면서 동서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어요. 전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는 두 동서들 앞으로 제 명함을 내던졌습니다. 사실 전 식당도 운영하고 있지만 투자도 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동서네가 개원을 한 건물도 건물주가 내놓기 전에 1년 계약으로 싸게 계약한 곳에서 개원을 한 거였어요. 동서네야 어차피 다음 건물주도 자신들을 받아줄 수밖에 없겠다 생각을 한 건지 뭔지 생각 없이 임대료가 싸서 그곳을 선택했던 거였죠. 전 이번에 깜짝 서프라이즈 선물로 그 건물을 제가 구입을 하고 임대 비용을 좀 줄여주겠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동선의 태도를 보고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동서들은 제가 그 건물의 주인이 된 걸 듣곤 부랴부랴 저에게 연락을 해왔지만 전 받지 않았습니다. 1년 계약이 끝나고 전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죠. 그제야 동선에는 다른 곳을 알아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본인들 처지에 맞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저에게 뒤늦게 찾아와서 사과를 했어요. 형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형님한테 못된 말 했던 거 정말 사과드릴게요.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시부모님도 형님을 너무 예뻐하시고 남편도 형님 말이라면 무조건 들어야 한다고 해서 제가 마음속으로 형님 질투하고 있었나 봐요. 이번에 개원하면서 그래도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그만 너무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맞아요, 형님. 저도 가족들이 너무 형님을 예뻐하셔서 질투가 나서 그랬어요. 저희 이번에 계약 연장 못하면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데 솔직히 저희 지금 옮길 여력도 없고 의료기기 비용도 다 못 갚았어요. 올해 임대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저희 지금 개원하면서 차림 비용만 벌 때까지 연장해 주시면 안 되나요? 지금 와서 이렇게 옮겨버리면 저희 갈 곳이 없어서 그래요. 동선에 참 웃긴다. 못 배워먹은 사람이랑은 겸상도 못하겠다고 했던 게 누구더라? 그래놓고서는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하면 나는 못 배웠으니 다 받아줘야 하니? 나도 동서들이 이렇게까지 생각하는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 동서들한테 다시 임대해줄 생각 없으니까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가. 그리고 거기 비워둘 거니까 동선의 원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 거 알고 있지? 형님, 제발 부탁이에요. 저희 이거 개원하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써서 지금 나가면 이거 다 빚더미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부탁드려요. 저희가 너무했던 거 저희도 알고 있어요. 평생 반성하면서 살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왜 그래야 되지? 나보다 훨씬 잘난 건 너네들이잖아. 그런데 내가 왜 너네 사정을 다 봐줘야 하냐고. 그렇게 무시할 때는 언제고. 너네가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었어? 뒤로 호박씨 까는 게 나라고 생각했으면서 왜 이래? 우리 그냥 하던 대로 하자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 어쩐다 쇼하지 말고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 사실 처음에는 저도 동서들에게 어느 정도 혼을 주고 싶어서 말을 한 거였지만 남편이며 시동생들도 모두 절대로 계약을 연장해주지 말라고 말을 꺼냈어요. 시동생들은 그동안 참아왔던 얘기를 마구 쏟아냈죠. 둘째 시동생은 이미 동서가 사채하는 것 때문에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고 말을 했어요. 이번 사건 이전부터 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며 대하는 태도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이참에 정리할 기회인 것 같다면서 말을 했죠. 결국 둘째 시동생은 증거를 제출해서 소송하고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셋째 시동생은 당장 소송은 하지 못했고 별거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저에 대해서 부당 대우를 한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소송을 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시동생들이 다들 이혼하고 별거를 하니 걱정이 컸지만 오히려 시동생들은 저를 찾아와서 이번 기회로 너무 많은 걸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어떠한 조건 없이 자신들을 위해 희생을 했고 특히나 저는 말 그대로 남편의 동생들일 뿐인데도 정말 친동생처럼 대해줬었는데 동서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무시했다는 것은 그만큼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고 느꼈대요. 단순히 형수인 저에게 못하는 것만으로 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존중을 해주지 않으니 더 이상 함께할 이유가 없다는 시동생들의 말에 저도 수긍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저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의사 와이프면 좋겠다 생각했던 게 컸어요.
부모님도 좋아하셨고, 사회적으로 보이는 것도 좋았으니까요. 그렇지만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해도 인성까지 다 갖춰줬다고 볼 수는 없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계실 적엔 그나마 생각하는 척 하더니만 돌아가시고 나서는 내내 자기 친정에만 제가 잘하길 바라고 더 이상은 저도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형. 와이프가 자기 친정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아무 때나 가자고 하더니만 형네 집에는 절대로 갈 수가 없대. 웃기지? 엄마 아빠가 유언한 내용 기억 안 나냐고 하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 그래 놓고서는 자기 집은 절대로 챙겨야 하는 게 너무 웃겼어. 마치 난 가족이 없는 것처럼 하더라고. 형수님, 죄송해요. 이렇게 된 건 저희 탓도 있어요. 아니에요. 동서들이랑 잘 못 어울리는 건 저도 알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저랑 급이 다르다고 생각했다는 게 좀 충격이긴 했죠 뭐. 틀린 말은 아니었는데 막상 실제로 들으니 너무 충격이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되어버린 건 아쉽고 안타까워요. 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본성이 드러났을 텐데, 그나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정리하는 게 낫죠.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났을 때에는 그땐 더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형수님께는 큰 상처가 되었겠지만, 우리 가족이 이번 기회로 더 똘똘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동서들은 개원을 하면서 생긴 빚까지 더해져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보니 다른 개인 병원들을 전전하면서 쉴 틈 없이 일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이후에 저희는 매달 하던 모임을 다시 시작했어요. 시동생들도 처음에는 이혼을 하고 힘들어했지만 더 늦기 전에 결정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보다 저희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시부모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면서 Y가 될 수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려요. 여러분들도 소중한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명절은 가족들과 함께 오래간만에 만나서 맛있는 음식도 함께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명절인데 저희 가족은 사정이 조금 달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추석 때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연을 끊고 지낸 지 5년 만에 저에게 전화를 하셨던 거였죠. 5년 전에 시어머니 성격이 가족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연을 끊고 살았었겠어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닌 제 위로 형님 내외 또한 연 끊고 지낸 지 7년이나 됐었죠. 형님 내외와 연을 끊어내게 되자 저희한테 히스테리를 부려서 결국 저희 부부 또한 등을 돌리게 된 거라 갑자기 전화를 하셨을 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전화 통화해봤자 예전과 똑같이 안 좋은 말을 듣게 될 테고 괜히 감정만 상하게 될 것 같아 일부러 거절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오는 전화에 한참의 고민 끝에 시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이 없자 먼저 말을 걸어 오셨는데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겠냐는 말이었어요. 5년 만에 전화해서 앞뒤 다 자르고 얼굴 좀 보자고 하시길래 무슨 일 때문에 제가 시댁으로 내려가야 하냐고 되물으니 시모는 처음으로 과거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 미안하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다가올 추석 명절에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싶다며 많이 외롭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참 난감하더군요. 미안하다는 말로 전에 받았던 상처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얼굴을 본다 해도 또다시 전에 있었던 안 좋은 상황들이 되풀이될 것 같아 시모의 말에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생각 좀 해보겠다며 그렇게 전화를 끊게 되었고 저는 바로 형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시모는 이미 저한테 전화를 하기 전에 형님과 통화가 끝난 상태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대화가 될 것 같아 추석 명절 때 시댁에 갈 거냐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연락 안 하고 지낸 지가 벌써 7년이야. 그 긴 시간 동안 전화 한 통 온 적 없었는데 갑자기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많이 후회한다면서 얼굴 보고 싶다고 얘기하면 의심부터 되지 않아? 뭔가 우리한테 바라는 게 있으니까 전화를 했겠지. 솔직히 생각을 해봐. 우리야 다시 관계 회복할 생각이 있었다면 그전부터 연락을 시도했었겠지. 그런데 그동안 어떠한 말도 없으시다가 갑자기 전화해서 만나자고 얘기하면 의심부터 들지 않겠어? 내 생각엔 노인네가 그동안 혼자 지냈었고 우리가 먼저 다가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혼자 지내는 건 싫어서 이번 명절 때 얼굴 보자고 얘기하는 거야. 가봤자 뭐 하겠어. 허리가 부서져라 명절 음식만 만들다 집에 오겠지. 어머님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아닌 자기 아들들이 보고 싶은 거야. 동서는 5년이지만 우리는 7년이야. 그 긴 시간 동안 연락 한 통 하지 않고 얼굴도 안 보고 지냈으니 당연히 소식이 궁금할 테고 아들들 얼굴이 그리웠겠지. 나이가 먹어갈수록 자식을 찾는다잖아? 그리고 괜히 엮여봤자 좋을 게 없는 게 어머님이 이제 연세도 먹을 만큼 먹어서 보살핌이 필요할 게 될 텐데 건강 문제 거론하면서 우리 집이나 동서 집에 얹혀 살고 싶어 하겠지. 안 봐도 너무 보이는 레퍼토리 아니야? 연락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전화를 했다는 건 분명 우리에게 뭔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접근을 시도한다는 거야. 우리는 확실하게 마음 굳혔어. 그이도 어머님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속 편하대. 또다시 과거의 아픔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 동선에도 우리와 같은 생각 아냐? 괜히 또 마음 약해져서 시댁에 찾아갔다가 상처만 받고 돌아오지 말고 단호하게 행동해. 과거에 당했던 일을 잘 떠올려 보라고. 형님의 말대로 섣불리 행동하는 건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모의 연락을 무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와 연을 끊고 지냈던 이유는 저와 형님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예전에 올감이라는 유명한 영화에 시모가 며느리에게 저질렀던 행동들과 비슷한 정도라고 하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 영화를 본 적이 없으셨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 아주버님과 남편이 앞에 있을 때는 온갖 착한 척, 약한 척 하다가도 잠깐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 시모의 본성이 드러나 저와 형님을 괴롭혔습니다. 막말과 욕설은 기본에 잠깐이라도 시모의 말에 불만이라도 갖는다면 머리채 잡히는 건 기본이었어요. 이런 안 좋은 관계가 유지되다가 나중엔 시모가 휘두른 몽둥이에 형님이 잘못 맞았는지 허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이 문제로 병원에까지 가게 되면서 이혼 얘기가 나오게 되자 아주버님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시모의 이중적인 행동에 많은 실망을 했는지 그때 이후로 아예 연락 자체를 끊어버렸었어요. 형님이 시모를 상대로 고소한다고 난리를 쳤었는데 집행유예로 상황이 마무리가 되었었죠. 그렇게 형님 내가 먼저 시모와 등을 돌리게 되었고 한동안 조용하게 몸을 사리던 시모가 재벌은 난 못 준다고 또다시 저에게 온갖 히스테리를 부리는 바람에 형님처럼 큰 사고가 나게 될까봐 그 전에 연락을 차단하고 살아왔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시모가 다 필요 없다며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고 화를 냈던 게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얼굴을 실제로 뵌 적은 없었지만 남편 말로는 암으로 돌아가셨다는데 제가 봤을 때 시부는 시모 때문에 병세가 더 악화돼 세상을 떠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없던 암도 생기게 만들 정도로 시모의 성격은 너무 이중적이었거든요. 저녁에 퇴근한 남편한테 이런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니 남편은 시모의 얼굴을 안 보고 사는 게 가족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전화번호까지 바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와 형님 내외는 시모의 어떠한 연락도 주지 않았고 몇 번 전화가 왔어도 무시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시모가 형님 댁으로 찾아왔다며 무작정 밀고 들어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라면서 저희 부부한테도 할 말이 있다고 형님 댁으로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시모의 말에 남편도 많이 놀랐는지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될까봐 저희 부부는 서둘러 형님 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어떤 돌발 상황을 만들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불안했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 초인종을 누르니 형님이 현관문을 열어줬어요. 거실에는 그동안 연을 끊었던 시모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상당히 차가워진 공기 속에 저희 가족 모두 시모를 바라보며 반대편에 앉았는데 시모가 저희 부부와 형님 내외를 한참 동안 번갈아 가며 쳐다보더니 돌아오는 추석에 함께 명절을 보내고 싶다며 시댁으로 오면 좋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이번 명절을 함께 보내자고 하면 저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벌써 그때 일은 잊은 거예요? 저희가 뭐가 아쉬워서 어머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하는 거죠?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이런 식으로 무작정 찾아오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을 하셔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내가 그때 너한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정말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 작은 며느리 너한테도 좋은 시어머니가 되지 못한 거 미안하게 생각한다. 많이 늦었다는 거 알고 있어. 나도 한 고집 하는 성격이라 너희들과 평생 연 끊고 살아가려 했는데 세월에 장사 없다고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를 되돌아보니 내가 100번 잘못을 했더구나. 너희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지 않고 온갖 상처를 다 주면서 왜 그렇게까지 행동한 건지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뿐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너희들한테 계속 연락을 시도했던 거고 전화로는 안 될 것 같아 무작정 찾아와서 대화를 하고 싶었다. 어머니가 이런다고 해서 과거의 아픔들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 어머니가 보여줬던 이중적인 행동들이 아직까지 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후회하니까 다시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자고요. 그렇게는 힘들죠. 어머니 때문에 또다시 얼굴 붉히게 되는 일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니 제발 혼자 사세요. 저희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셔야죠. 할 말 끝났으면 그만 일어나 볼게요. 암이다. 너희 아버지가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됐었던 암이 내 몸에도 자라고 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어. 항암 치료받으면 어느 정도 희망이 있다곤 하는데 대장암 3기라 확신하기도 어렵다더구나. 입원하기 전에 너희들과 이번 명절 같이 보내고 싶은데 엄마 부탁 들어줄 순 없겠니? 어머님이 대장암 3기로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저희가 받아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에 저희들한테 했던 행동들에 대한 벌을 이제야 받는 거죠. 너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니? 나도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까지 등에서 식은땀이 날 만큼 해선 안 될 짓을 저질렀다는 거 인정한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후회하면서 살아왔었어. 항암 치료 받는다 해도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데 마지막 시간을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구나. 시모의 안색이 확실히 안 좋긴 했었어요. 정상인들과는 전혀 다른 혈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겪었던 아픈 기억들을 뒤로 한 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시모와 명절을 함께 보내기에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형님 내외도 아무 말 없이 시모를 회피하기만 했지 어떠한 답도 주지 않았어요. 시모는 자기가 자리를 비워줘야 결정을 할 것 같다면서 연락을 기다리겠다며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부부와 형님 내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형님이 시모에게 제일 안 좋은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반대 의견을 내세웠고 아주버님 또한 형님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5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화가 가라앉기는커녕 시모의 얼굴을 보자마자 안 좋은 감정이 올라온 것 보면 아직 준비가 된 것 같지는 않아 저희 부부도 형님 내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당한 사람만 그 아픔을 기억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무리해가면서 다시 관계를 엮어가려는 이유가 뭐겠어? 곧 항암 치료 받게 되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될 테고, 그럼 보호자가 당연히 필요한데 우리한테 손을 벌려야 되잖아.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야. 속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어머님이 암에 걸렸다고 해서 괜한 동정심으로 도와줬다가 결국 우리만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된다고. 어머님이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는 수발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지 과거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럴 때일수록 우리도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어머님이 보여줬던 이중적인 모습들을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암 때문에 관계 회복을 한다는 게 너무 억지스럽긴 하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분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눈빛이 간절해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들한테 말하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 예전에 연기를 얼마나 잘했으면 아주버님이랑 이 사람이 어머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고 믿지 못했겠어요. 그만큼 속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게 없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데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그때 다시 얘기해요. 형님네와 저희 부부는 시모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피곤해지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혹시 모를 일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될까봐 지금처럼 유지하는 게 더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는 최선의 방법일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추석 명절을 이틀 앞두고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지내고 있었는데 명절 하루 전날 늦은 새벽 시간에 시모가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고 있던 시간이라 받지 않으려 했는데 계속해서 전화가 오길래 남편은 짜증이 났는지 핸드폰 전원을 끄려고 하는데 문자 한 통이 도착했고 확인을 하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온몸에 닭살이 돋았었어요. 시댁에 도둑이 들은 것 같다면서
남자 2명이 집안의 물건을 뒤지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서 침대 밑에 숨어 있다며 도와달라는 문자였어요. 남편은 이 사실을 아주버님한테 알렸고 우선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일단 시댁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새벽 시간에 시댁에 도착을 하니 이미 경찰들이 시모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경찰서에 먼저 전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도둑들은 어디 있어요? 벌써 도망친 거예요? 다친 곳은 없고요. 그게 나도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머릿속이 백지처럼 하얗게 되더라고.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켰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아들밖에 없어서 전화를 했던 거야. 그놈들이 작정하고 이 집을 털려고 했는지 주변 CCTV가 전부 고장이 난 상태네요. 추가적인 조사를 더 진행하겠지만 워낙 시골이라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이상한 게 추석 명절 하루 앞두고 갑자기 도둑이 들었다는 건 좀 억지스러운 것 같은데 정말 도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거짓말을 해서 얻어가는 게 뭔데? 우리 집안 꼴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니? 집안을 아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것 봐라. 암 때문에 서 있는 것조차 힘든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꾸민다는 거야? 작은 아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나는 도둑놈들에게 어떻게 됐을지도 모른다고. 시어머니는 억울하다면서 저희들 앞에 눈물까지 보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남편은 일단 시모를 진정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집 안으로 모셔드렸고 경찰은 동네 주변을 순찰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아주버님은 난장판이 된 집을 정리해주고 있는데 시모는 도둑 때문에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온몸을 떨고 계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형님은 걱정을 해주는 것보단 되려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형님의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는데 기억 안 나시죠? 그때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며 저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참 동안 어머님 저녁 늦게까지 찾아다니다가 겨우 발견해서 같이 내려오던 도중에 저를 뒤에서 강하게 밀쳤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어머님 발견한 시간이 너무 늦은 저녁 시간대라 앞이 거의 안 보일 정도였어도 분명 저를 밀쳤다는 건 확실하게 느꼈는데도 어머님은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하신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한 번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몇 번 더 있었죠?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서 혹시 또 무슨 일을 저지르려고 저희들한테 접근한 거 아니에요? 하필 추석 전날 이런 일이 터졌다는 것부터가 느낌이 별로 좋지 않네요. 어찌됐든 대충 정리된 것 같으니 저희는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야겠어요. 네가 나에 대해 충분히 의심한다는 거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몸이 안 좋은 내가 이런 짓을 뭐하러 꾸미겠어. 추석 명절 때 빈집 털이범 많다잖아. 너희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로 집안 관리는 아예 손도 대지 못하고 있으니까 범죄자들의 범행 대상이 되는 걸 테지. 너희들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진 않겠지만 맹세코 그런 행동 한 적 없으니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좀 그렇게 원한다면 그만 돌아가도 좋다. 세상 떠나기 전에 너희들과 마지막 명절 같이 보내고 싶었는데 그건 내 욕심이었나 보다. 어차피 떠나게 될 거 뭐가 두려워서 침대 밑에 숨어 있었는지 내가 너무 한심하네. 나 혼자 정리해도 되니까
그만 돌아가고 앞으로 연락할 일 없을 거다.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들 지내거라. 마지막 눈 감기 전에 한 번쯤은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오겠지. 시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상당히 슬픈 얼굴로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저희를 워낙 많이 속이고 그만큼 상처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시모의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의심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형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며 아주버님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고 남편도 그만 돌아가자면서 난장판이 된 집안에 시모를 혼자 남겨둔 채 저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형님은 저에게 또 연기하는 거니 절대 속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방심하면 당하게 될 거라고 시모의 속은 아무도 모른다면서 저에게 한 번 더 각인시켜준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한 것도 이상하고 명절 전날 도둑이 들어왔다는 게 여러 가지로 의심이 되는 건 맞았어요. 저희도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대화를 많이 나눴지만 일단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정신없는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저희 부부는 명절을 보내기 위해 친정집으로 향하려고 바쁘게 준비한 뒤 현관문을 열었는데 제 앞에 시어머니가 떡하니 나타났어요. 갑작스런 돌발 상황이라 시모의 얼굴을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고 급하게 밖으로 나온 남편도 시모를 보곤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말까지 더듬으면서 이번엔 왜 또 오셨냐고 날카로운 말투로 물어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혼자 있는데 또 도둑이 들어오게 될까봐 두려워서 집 밖으로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 저희 집에 온 거라며 형님 집에 가봤자 욕만 먹을 것 같아 저희 집으로 찾아온 거였어요. 남편은 일정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며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했지만 시모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일단 저에게 시댁으로 가자고 얘기했어요. 시모를 집에까지만 모셔다 드리고 친정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아주버님한테도 이런 골치 아픈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한 뒤에 그렇게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시모의 집에 도착을 하니 형님 내외도 때마침 시댁에 도착해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아직까지도 왜 이렇게 이기적인 거예요? 이미 동생이나 저도 그동안 어머니랑 연을 끊고 지내면서 생활 패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모든 걸 맞춰드릴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암에 걸렸고 과거에 대해 후회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그냥 받아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 아직까지도 어머니 얼굴 보는 게 불편하다고요. 겨우 마음 잡고 살아가는데 갑자기 찾아오면 기분이 좋겠어요? 제발 이 집에 가만히 좀 계세요. 그래, 알았다. 너희들 마음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 그럼 잠깐 와서 밥 한 끼만 같이 하면 안 될까? 그래도 명절이고 오래간만에 한자리에 모였는데 한 끼 정도는 괜찮잖아. 앞으로 절대로 귀찮게 안 하고 마음 풀릴 때까지 기다릴 테니 한 숟갈만 뜨고 가라. 시어머니는 남편과 아주버님을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시모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다며 세상 떠나게 될 사람 소원 하나 못 들어주냐면서 사정을 하시길래 어쩔 수 없이 시댁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이미 시모는 저희와 식사 한 끼 하려고 생각 중이었는지 몸도 안 좋다면서 명절 음식을 양껏 준비해 놓았고
시모는 밝은 얼굴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주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한 숟갈 뜨긴 했지만 솔직히 기분은 별로였어요. 처음부터 저희들한테 잘했다면 이런 관계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시모의 고약한 성격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애쓰고 있는 시모가 참 안타깝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식사를 끝낸 뒤 각자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서둘러 나가려는데 좀 전까지 있었던 형님 딸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불러도 대답이 없길래 불안한 느낌이 엄습해오고 있었는데 2층에서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형님 딸이 비명을 지르는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족들 모두 2층으로 급하게 올라가자 형님 딸이 시모를 깔고 앉아 있었고 시모는 잠깐 의식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렸는지 다시 깨어나 괜찮다고 웃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니? 너는 왜 여기에 있는 거야? 하마터면 계단으로 굴러 떨어질 뻔했잖아. 불러도 대답 없더니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아니. 집 구경 좀 하고 있었는데 여기 문만 굳게 닫혀 있길래 뭐가 있나 궁금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뒤에서 뭐 하냐고 물어보시는 말에 놀라서 뒷걸음질 치다가 발이 꼬여 넘어질 뻔했던 걸 할머니가 붙잡아줘서 계단으로 떨어질 뻔했던 걸 막아줬어요. 그런데 할머니 크게 다친 거 아니에요? 아유, 괜찮다. 잠깐 정신을 잃었었는데 봐봐라, 멀쩡하잖아. 저기는 너희 할아버지 물건들 정리해서 넣어둔 창고다.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볼 때면 너희 할아버지가 생각나서 정리해둔 창고인데 궁금하면 확인해 볼래? 먼지만 가득 쌓여서 볼 것도 없긴 한데 궁금하면 열어줄 수 있고. 저런 창고 함부로 여는 거 아니야. 그만 돌아가자. 나는 또 어머님이 이상한 행동 한 줄 알고 놀랐잖아요. 저희 그만 가볼게요. 불안해서 더는 못 있겠어요. 형님네의 가족은 급하게 시댁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고 저희도 그 뒤를 따라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시모는 저희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셨는데 마음이 별로 안 좋았어요. 계획된 일정이 있어서 시댁에 더는 있을 수 없었지만 시모는 과거의 일들에 대해 많이 후회하고 계신 듯 보였습니다. 병들고 나이를 먹어가면 자신의 과거에 대한 행동들에 대해 후회를 많이 한다던데 시모도 예전과 다르게 성격이 많이 유해지신 것 같아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린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명절날 시댁 모임 후 귀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모에게 다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은 운전 중이라 제가 다시 받게 되었고 무슨 일 때문에 전화했냐고 여쭤보는 순간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난데없이 시모의 사망 소식이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남편은 운전 도중 급하게 차를 멈추더니 전화를 받았는데 시모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걸 주민들이 발견해서 응급실에 도착을 했지만 이미 세상을 떠나신 상태였다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터진 문제라 저희 부부는 급하게 차를 돌려 병원으로 향했고 가는 도중에 제가 형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한 저희는 시모가 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는지 이유를 듣게 되었는데 그건 암도 아닌 뇌출혈로 인한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어딘가에 강하게 부딪힌 사고로 인해 뇌출혈이 온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그 말에 충격에 빠진 저와 남편은 좀 전에 시댁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렸고 형님 딸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려는 걸 시모가 막다가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뇌출혈이 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에 대해 현장에서 조사를 하던 경찰이 응급실에 도착을 했고 남편한테 가까이 오더니 고 건분이 씨 가족들 맞냐고 물어보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자 주변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어요. 시모는 저희가 가는 차량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저희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맥없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저희가 조금만 늦게 출발했어도 시모는 병원으로 빨리 이송돼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형님이 기분 나쁘다면서 서둘러 시댁을 나가게 되면서 저희도 그 뒤를 따라 나가게 되었는데 잠깐의 결정이 되돌릴 수 없는 일을 만들게 되었던 거죠. 남편은 예고도 없이 떠난 시모의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뒤늦게 온 형님네에도 이런 상황을 듣게 되자 마음이 많이 안 좋은 듯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이 낳은 결과가 얼마나 안 좋은 상황까지 몰고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계기였습니다. 그렇게 시모의 장례를 치르고 시모가 살던 집을 정리하기 위해 형님네와 집안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2층 창고에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열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돌아가신 시부의 물건들이 아닌 가족들이 함께 웃고 있었던 사진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어요. 시모는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었지만 저희가 받았던 상처가 크다는 걸 알고 있어서 가까이 오지 못했던 것 뿐이지 이미 잘못을 뉘우치고 계셨습니다. 시모와 명절날 함께 했던 식사가 마지막이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상황이 오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가족들과 안 좋은 감정들이 있더라도 후회를 하기 전에 바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 좋은 일들이 오기 전에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언제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횡성에 살고 있는 31살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을 겪게 돼서 이해되지 않는 시부의 행동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주변에 예비 시부와 같은 집안들이 더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예비 신랑 또한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러웠고 결국 저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몇 달 전에 시댁에 인사드리러 다녀왔을 때 예비 시부께서 갑자기 일적으로 급한 볼일이 잡혔다며 나가시려 하셨어요. 운영하시는 식당에 문제가 생긴 듯 보였고 저와 잠깐 마주쳤을 때 밝게 웃어주시며 좋은 시간 보내고 들어가라며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랑에게 첫인상만 봐도 며느리감으로 합격이라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 또한 시부의 첫 느낌이 좋았고 앞으로 좋은 일들만 생길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만큼 출발은 좋았고 그렇게 시댁 집안에서 예비 시부 없이 식사 자리가 이어지면서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꽤 오랜 시간 시댁에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가벼웠고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주셨네요. 그날 이후 상견례 날짜까지 잡아서 양가 부모님의 자리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도 모든 일이 순조로웠고 상견례는 문제없이 끝날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30분 정도 늦을 것 같다는 전화 한 통에 때마침 시댁 식구들이 상견례 자리에 들어오셨고 급하게 전화를 끊은 뒤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며 자리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시부의 첫 마디는 저희 아빠가 어디 가셨냐는 물음에 30분 정도 늦을 것 같다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면서 화제를 전환했어요. 시부는 시간도 많은데 오랜 시간 대화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얼마 전에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이어가자며 밝은 분위기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즐겁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고 있는데 시부가 던진 한마디에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한 순간 갑자기 목소리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뭐라고 그랬지? 다시 한번 말해보거라. 내 귀가 이상한 건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방금 성이 피씨라고 말한 거 확실한가? 네, 정확하게 들으셨어요. 제 이름은 피영미예요. 그런데 아버님, 안색이 별로 좋지 않으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성이 확실하게 피씨라는 거지. 어쩐지 풍기는 느낌이 별로 좋지 않더니 이름에서 문제가 있었구먼. 주성이 너는 지금까지 아빠를 속이고 있었던 거야? 어차피 밝혀질 거였는데 굳이 숨긴 이유가 뭐야? 이 결혼은 엎어야 되겠다. 아버지께서 얘기하신 거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 그게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성씨냐고 물어보지 않았다면 결혼식 당일 파투 났을 거다. 지금에라도 물어본 걸 다행으로 생각해라. 어떻게 천민 중에서도 제일 비천한 백정 피씨냐? 우리 양반 집안과는 절대로 섞여서도 안 되고 엮이는 것조차 용납할 수 없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 당장 일어나거라. 너도 여자 보는 눈이 이렇게 없어서야 되겠어? 그 많은 성씨 중에 하필이면 동물의 가죽이나 벗기는 백정 피씨라니. 천민 중에서도 제일 하발이잖아. 뭐하고 있어? 빨리 일어나지 않고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다니까. 아버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집안이 천민이라뇨. 그리고 요즘 시대에 누가 그런 것까지 따지면서 결혼해요? 외국인과도 결혼하는 시대인데 양반 집안, 천민 집안을 따진다는 게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어디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한 거라도 있는 건가요?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아서요. 살면서 이런 말은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내가 제일 증오하고 싫어하는 이름이 피씨야. 내 삶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아? 어찌됐든 피씨는 안 된다. 시부는 무조건 피씨의 성을 가진 저와 예비 신랑과의 결혼을 허락해 줄 수 없다며 순식간에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드셨어요. 예비 신랑은 서로 사랑하는데 성씨가 뭐가 중요하냐고 화를 내기 시작했고 결국 상견례장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침착하게 제 옆으로 다가오시더니 시부가 워낙 집안 성씨에 대해서만큼은 예민하다며 저한테 어쩔 수 없다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이상 결혼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난감해 하셨고 시부는 저희와 더 이상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다며 밖으로 나가려 하셨습니다. 예비 신랑은 그런 시부의 팔을 잡으며 말리기 시작했고 시부는 저희가 더럽다는 듯한 표정으로 증오하며 바라보셨네요. 결국 예비 신랑의 팔을 뿌리치며 문을 열고 나가시려 하시는데 문 앞에서 들어오시려는 아빠와 눈이 마주치셨고 순간 몇 초 정도의 정적이 흐르더니
아빠의 한마디에 시부가 화들짝 놀라며 꽁지에 불이 붙은 장닭처럼 장례를 휘젓고 도망치려 하셨습니다. 두 분 사이에 저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있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 아빠는 충격적이게도 시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리에 앉으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시부도 거친 숨을 내쉬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고 두 분의 눈싸움은 모두를 공포에 떨게 만들 정도로 무서운 눈빛을 주고받으셨네요. 그렇게 시부와 아빠가 자리에 앉게 되시면서 저희도 숨을 죽이며 아무 말 없이 따라 앉았고 한참 동안 정적이 흐르다가 시부의 한마디로 두 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성질머리는 여전하구먼. 우리 같은 양반 집안과는 이래서 엮이면 안 되는 거야. 안 들어오고 문 앞에서 다 듣고 있었나 봐. 자식들 보는 앞에서 감히 나한테 주먹을 휘두르려 해? 너는 항상 몸부터 나가려는 게 문제야. 그러다가 예전처럼 또 한 번 집안 말아먹으려는 거냐? 양반 집안이랑 천민 집안은 이래서 엮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때도 그랬지. 주먹부터 날리는 바람에 너희 집안 동네에서 내쫓겨 버렸잖아. 아니라고 울며 불며 잘못 없다고 무릎 꿇고 밀었지만 결국 어떻게 됐지? 양반 집안의 손을 들어줬잖아. 아들, 너 앞에 있는 저놈이 누군 줄 알아? 아빠 어렸을 적에 우리 집 지하실에서 얹혀 살던 놈이었어. 그때 우리 집에서 온갖 잡일을 다 해주면서 입에 풀칠하고 살았지. 그만큼 살아온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출신 배경은 무시할 수 없고 매우 중요한 거다. 가뜩이나 천민성 씨를 가진 집안 중에 우리가 먹여주고 채워줬던 저놈의 딸을 우리 며느리로 받아들인다고? 가문에 먹칠할 일이고 남들이 들으면 욕한다. 천민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예전에 너희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함부로 말도 섞으면 안 될 정도로 천한성 씨를 알려줬었다. 발천이라고 노비, 승려, 무당, 광대, 상여꾼, 기생, 공장, 그리고 마지막이 백정이다. 다른 사람들과 예로부터 다른 모습들을 하고 따로 모여 살았기 때문에 모습 자체가 다를 뿐더러 눈빛도 일반 사람들과는 비교가 되었지. 가축을 잡아 고기를 대주니 쓸모는 있으나 상스러운 일을 하는 청것들이니 가까이 둬서는 절대 안 된다고 너희 할아버지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지. 그래서 우리 집에 살 때도 멀찍이 지하에서 시키는 일만 하며 입에 풀칠하면서 살아왔던 거다. 그런데 저놈이 차별받는다고 생각했는지 우리 집안의 비싼 물건을 훔쳤더라고. 당연히 금품들이 지하실에서 발견됐지만 자신들이 아니라고 우기다가 너희 할아버지께 주먹을 날렸고 그때 이후 나는 알게 됐지. 피를 가진 천한 성씨와는 절대 엮이면 안 된다는 걸. 그런데 과거에 내가 그런 일을 겪고도 결혼을 허락하라고? 죽어서도 차별받는 게 백정 집안인데 우리 양반 집안이 뭐가 아쉬워서 저런 천한 집안에 사유로 들어가겠다는 거야? 시부와 아빠 사이에 전혀 알지 못했던 과거의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었고 시부의 말을 듣고 있던 아빠는 주먹을 쥐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빠는 분노한 목소리로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해명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풀지 못했던 아픔이 아빠에게 남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시부의 말이 전부 사실이기는 하나 금품을 훔친 건 아니라는 말이었죠. 자네는 아직까지 그 성격을 버리지 못했나? 어떻게 자식들 앞에서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할 수가 있는 거지? 애들이 받을 상처는 생각도 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자네 집에서 얹혀 살 때 온갖 잡일은 다 하면서 겨우 풀칠하고 있는 우리 집안이 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는 나를 어떻게 대했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나를 괴롭혔잖아. 하지만 아버지께서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말에 갈 곳이 없다는 걸 알았던 나는 네가 나한테 하는 몹쓸 행동들을 전부 참아내왔어. 그런데 그런 모습이 못마땅했는지 우리가 밖에서 일하는 동안 지하실에 금품을 숨겨놓았잖아. 그리고 지하실에서 나오다가 나랑 마주치게 된 거고, 너는 당황스러워하더니 너희 아버지께 거짓으로 우리를 몰아간 거 아니야? 금품이 있는 위치 또한 네가 숨겨놓았으니 당연하게 제일 먼저 찾았잖아.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봤다고 솔직하게 설명을 했어도 천한 집안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해오던 너희 아비가 우리를 도둑으로 몰았고, 그런 와중에 몸싸움까지 벌어진 건데 그걸 지금 우리 탓으로 돌려? 아빠의 말에 또 다른 사건이 드러났고 두 분이서 주고받는 눈빛은 그때 당시 서로에게 있었던 분노를 터뜨리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시부는 우리 집안이 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빠도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시는데 시부의 한마디에 결국 과거에 담아두었던 아픔이 폭발하게 되면서 아빠는 시부의 멱살을 잡으며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하셨어요. 시부가 저희 집안의 선조가 오랑캐의 종족이라며 한민족이 아닌 북방 유목민의 후손이라고 무시하면서 화를 더 키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성씨로 상처를 받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그날 너무 큰 상처를 받았고 난감해하는 예비 신랑은 시부와 아빠를 중간에서 말리고 있었지만 두 분의 화는 오래전부터 쌓여왔었기 때문에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상견례가 아수라장이 되면서 식당 종업원들까지 합세해 겨우 말릴 수 있었고 저희는 그렇게 파혼을 하게 되었네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까지 약속하며 기분 좋게 상견례장에서 따뜻한 웃음을 주고받으며 앞으로 펼쳐지게 될 날들을 상상해 왔었는데 시부와 아빠의 사이에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예비 신랑과 인연을 만들어갈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예비 신랑은 나중에 따로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계속 오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서로에 대한 상처만 더 커지게 될 것 같아 계속 피하고 있었는데 결국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런다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미련한 행동을 하는 거야? 이만 돌아가 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그동안 만나온 시간이 있는데 한순간에 모든 걸 없던 일로 하자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상견례장에서 아버님이 우리 집안을 대하시는 행동 봤잖아. 눈빛부터가 달라지셨고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으셨어. 아버님은 아직까지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으신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집안 그렇게 무시할 정도로 못 사는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주성씨 집안보다 우리 집안의 재산이 훨씬 더 많지 않나? 그런데 왜 우리가 천민으로 무시를 당해야 하는 건데? 나는 그런 생각을 애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아버님을 시아버지로 모실 생각은 없어. 그리고 우리 아빠한테 하신 과거의 행동들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으신데
내가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우리가 만나온 시간이 길었다고 생각하지 마. 여기까지인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예비 신랑은 눈물을 흘리면서 되려 자기가 잘못했다며 대신 용서를 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괴로워하고 있는 예비 신랑에게 다가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억지로 받아들이고 살면 나중에 화가 클 거라고 저와의 인연을 끝내주셨고, 결국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떨군 채 뒤돌아가 버린 예비 신랑은 2번 다시 만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고 더 이상의 인연을 만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했던 사람을 한순간에 잊고 살아간다는 건 솔직히 너무 힘이 들었어요. 함께했던 생활의 흔적들이 그동안 많이 쌓여왔었기 때문에 모든 걸 지우기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하루 이틀이 지나고 1달, 2달이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머릿속이 정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화를 삭히지 못하고 집으로 들어오셨고 갑자기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아빠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몰라 현관문 쪽으로 다가가자 아빠는 저에게 화를 내면서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인터폰으로 밖의 상황을 살펴보니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상견례 때 난리를 치셨던 시부였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빠를 부르시며 잠깐이라도 대화 좀 하자고 애타게 부르고 계셨네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다가 방으로 들어가신 아빠한테 무슨 상황이냐고 여쭤보니 시부가 아빠와 일을 하는데 연관성이 있었고 시부는 아빠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시부는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난리를 치자 아빠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는지 현관문을 열며 시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 시부는 아빠의 얼굴을 보자마자 갑자기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살려달라며 애원하기 시작하셨어요. 글쎄 나는 자네를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다니까. 내가 뭐가 아쉬워서 자네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 건데? 양반 집안이 천민한테 찾아와서 무릎까지 꿇고 자존심은 어디다가 팔아먹은 거야? 과거에 우리 집안에 했던 행동들 나는 아직까지 잊지 못했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용서를 빈다 한들 우리 집안의 억울함이 풀리겠나? 세상 떠나신 아버지는 억울하다며 괴롭게 살아가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 네가 한 행동 하나 때문에 힘들게 버텨온 우리 집안은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는데 이제 와서 과거의 기억을 모두 지우고 내 딸과 자네 아들의 결혼을 이어달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그것도 자네의 이익을 위해서. 애들이 받았던 아픔은 생각도 안 하지. 나는 더 이상 들어줄 수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게. 한 번만 더 찾아오거나 소란 피우면 경찰에 신고할 걸세. 양반 집안이 천민 집안으로 바뀌는 걸 내 2눈으로 똑똑히 보겠네. 아빠는 큰 규모로 축산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질 좋은 한우를 식당에 저렴히 공급해 주시고 계셨어요. 과거에 못 살고 힘들었던 기억들 때문에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게 아빠가 원하는 거라고 다른 곳보다 월등히 저렴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는 하필 한우 고깃집을 운영하고 계셨고 고기의 맛이 많이 떨어진다는 손님들의 안 좋은 평가 때문에 점점 손님이 끊기고 있던 도중 다른 지역에 질 좋고 괜찮은 한우를 알아보시다가
예비 신랑이 저희 아빠가 축산업을 하고 계시다는 말에 혼자서 몰래 알아보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저희는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고기만 판매하기 때문에 관광객분들도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희 매장에서 고기를 구매하셔서 다른 식당에서 상차림 비용을 내고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동네 분들도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게 체계가 잡혀 있었죠. 그렇게 시부는 저희 집안에 한우를 구입했고 다른 식당에서 시식을 한 뒤부터 계약을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한우 가격도 저렴한데 질까지 좋으니 놓치기 싫었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견례장에서 난리를 치셨고 과거에 아빠한테 아픈 기억을 남겨준 일들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용해 계약을 하려 했지만 아빠한테 딱 걸리고 마셨죠. 아빠는 계약을 하시면 꼭 식당을 찾아가셔서 먼저 식당의 상태부터 확인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빠가 노력해서 키운 한우가 청결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식당에 납품을 해야 집안을 먹칠하지 않을 거라고 모든 걸 꼼꼼하게 따지셨고 신뢰가 가는 식당에만 저렴하게 납품하셨어요. 이런 사실을 모르셨던 시부는 계약이 체결될 거라 생각하셨지만 아빠가 시부의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모든 걸 꼼꼼히 확인하다가 시부가 식당의 사장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그 자리를 바로 뛰쳐나오셨고 결국 시부는 운영하고 계셨던 식당이 무너지는 걸 막고 싶으셨는지 집에까지 찾아오셨지만 아빠의 마음을 돌리실 수는 없었습니다. 고깃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질 좋은 고기를 저렴하게 들여와야 이윤도 남지만 손님들께서 더 많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시부는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였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끊임없이 애원하셨어요. 그날 이후 몇 날 며칠 집 앞에서 돌아가지 못하시고 아빠의 마음이 풀어지실 때까지 기다리셨지만 결과는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시부는 저렴해질수록 한우의 질이 떨어진다는 걸 고깃집의 사장으로서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아빠와의 계약을 성사시키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했었는지 예비 신랑이 저한테 전화를 걸었고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을 대신 전달해주기 시작하면서 설득시키려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의 결혼을 허락해 주시겠다네. 과거에 하셨던 행동들과 상견례 때 상처 준 말들 전부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대신 좀 전해달래. 내가 전화한 이유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식당에 고기에 문제가 생겼는데 아버님께서 축산업을 하시잖아. 모든 게 맞아 떨어지나 봐. 그래서 놓치고 싶어 하지 않으셔. 나도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알고 있어. 그렇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주성 씨랑 내가 결혼할 수 없듯이 아빠도 아버님을 용서해 주실 수 없으신 거야. 우리가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상견례 때 두 분의 사이를 보면 대충 알 수 있잖아.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 주성 씨에 대한 마음을 정리한 상태야. 무슨 이유 때문에 전화한 건 알겠지만 더 이상 전화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달라지는 건 전혀 없고 우리는 이어질 수 없는 관계야. 예비 신랑도 미안하다며 더는 전화하지 않겠다고 먼저 통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는 아직까지 저희 집에 끊임없이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중이네요. 요즘처럼 안 좋은 시기에
아빠처럼 저렴하게 질 좋은 한우를 내어줄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빠는 지금이나 예전이나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모두들 잘 사는 게 꿈이라고 항상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힘들게 고생한 걸 왜 많은 이득을 남기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되었지만 이번 일로 인해 아빠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시부가 운영하고 계신 식당은 처음부터 평이 안 좋았기 때문에 많은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분명 얼마 가지 못하고 폐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어렸을 적부터 시작된 아빠와의 악연이 이제는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사람인데 왜 양반 집안, 천민 집안으로 선을 그어서 급을 나누는지 모르겠네요. 분명 저희가 겪었던 이런 상황들이 많은 분들께서도 겪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옛날 분들이시라면 양반, 천민을 더 따지셨겠죠.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도 행복하시고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